옛날부터 글씨하면 그 유명한 세 분이 있어요. 중국의 왕이지, 우리나라의 한석봉, 그리고 추사 김정희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긴 떡잎부터. 해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붓을 가지고 놀았다는 한 일화에 따르면 평생에 벼루 10개 구멍을 내고 하도 이걸 갈아서 1000자루의 붓을 담게 했을 정도로 글을 연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재공이라고 정조의 이제 오른팔이었던 네. 최재공이라는 유명한 재상분이 이 어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보고 글씨로 이름을 날린 만큼 명필이라고 극찬했다고 하죠. 7살 때.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더 유명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 김정희가 24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게 정말 진짜 말 안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아버지 따라 북경 간 분 아마 손꼽을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집이었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청나라의 거물급 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진가가 드러납니다. 네? 무슨 진가를 어떻게 드러냈죠? 옛날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말은 안 통하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지. 글로 이제 한자로 서로 얘기할 수 예, 있었겠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아, 그러네요. 같이 한자를 썼어요. 땀이라고 해요. 아니 왜 도대체 갑자기 유배가 돼요? 이게 잘못해서 유배를 갔으면 실현이 아닌데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유배를 가거든요. 너무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네, 완전히 억울한 유배 생활이었어요. 추사 김정희가 활동했던 시절에 윤상도라는 하급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자기 윗사람,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부패했다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 상소가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이유로 화두에 올랐고, 이 상소의 배우로 누군가 추적을 했더니 김정희의 아버지가 배우다라는 이게 약간 억울한 이제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게다가 상소문의 초안을 김정희가 작성했다라고 이제 또 거짓 진술을 해버립니다. 그게 거짓이었어요? 네, 확실히 거짓이었는데 어머. 옛날에는 거짓인 걸 알아도 범자가 되면 그냥 너 좀 떠나 있어라라고 처벌을 내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런 이제 가혹한 형벌을 당했다면 참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유배지가 이게 제주도잖아요. 당시 제주도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어서 살기가 힘들고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이 집이 좁다. 거미와 지네가 뭐 방에서 기어다닌다. 그리고 그때 하던 풍토병, 뭐 영양불균형 이런 것이 와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또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에게 또 시련을 줘요. 사건이요? 또 뭔가 억울한 사건일 것 같은데. 안 돼. 억울한데 또 억울한 사건이.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한 일이고. 너무 힘들어.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아이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추사 김정희가 한양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안 와. 그래서 한 달쯤 뒤에 답장이 왔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사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별, 근데 그렇죠. 너무 그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예술은 슬픔과 고통 속에 탄생한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로 요 순간에 추사 김정희의 역적이 탄생합니다.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라는 산수화인데요. 세한도.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곤경 속에서도 나는 꼿꼿하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작품인데, 유배지에서 자신을 잊지 않고 연경,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국경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제자의 인품을 칭송하면서 답례로 그려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 휴대폰으로 사진 그거 파노라마 버전으로 쫙 찍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세안도의 길이가 무려 14.7m입니다. 와. 14.7이요? 그러면 엄청나네.
김정희는 이 초라한 집 한 채와 소나무와 측백나무 두 그루를 그렸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물기 없는 붓에 진한 먹물을 묻혀서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겨울의 황량한 느낌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안도를 그릴 때 추사 김정희는 벌써 심각한 눈의 이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의 이상을 입었다고? 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사 김정희가 쓴 편지를 모아놓은 완낭전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내용을 몇 개 추려왔습니다. 우리 임영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력이 갑자기 또 크게 손상되었으니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지 모르겠네. 붓은 마치 끝이 두 개인 듯 획은 마치 두 갈래로 그어진 듯이 눈이 몹시 아른거립니다. 어찌하지요? 안화가 붓 끝에 어른거려 간신히 쓰다 보니 글자가 되지 않았소. 안과 전문의인 제가 추측하기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안화라는 게 눈에 이제 뭐가 껴 보인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날아다닌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는 비문증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붓이 두 개로 보인다, 이렇게 갈라져 보인다, 뭐 아니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건데 저렇게 보이신다는 건 망막, 이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자체가 고장이 나서 쭈글쭈글해 보인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망막 혈관에 뭐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래 가지고 비문증도 생겼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혈관이 터지지 않더라도 터지기 직전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건강에 안 좋으셨을 게 자명합니다. 맞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지에서 심각한 시력 저하를 겪었을 뿐 아니라 몸 상태도 점점 악화되어만 갔어요. 콧 속에 혹이 나서 숨쉬기가 어려웠다. 혀에 난 종기 때문에 침을 삼키는 것조차 아이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방금 임영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이 이제 모두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고 또 몸의 마비 이제 중풍의 증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또 코에 난 뭐 혹이나 혀에 난 종기 또한 뭐 염종에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몸 전체의 이상 신호가 눈의 시력 저하와 함께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손끝의 감각과 마음의 눈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예술가였지만 안타까운 말년을 이제 보내게 되게 만 거죠. 사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우리 몸 상태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노화되면서 나 지금 위험하니까 병원을 가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알고 보면 눈으로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수많은 이 점과 선들이 망막에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전신혈관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혈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이 있는데 거기서 곧바로 나와가지고 눈에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해줘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뇌랑 같이 취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혈관을 만약에 나무에 비유하자면 네,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혈관이 나무의 몸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지들이 네. 눈으로 가는 혈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이나 이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얇고 예민한 눈의 미세혈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눈이 침침해지는 그 순간이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저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력이 좀 떨어졌겠지 하는 안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중요한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맨날 눈이 침침한데 그러면 뭐 맨날 골든 타임이 이미 지난 건가? 저도 요즘에 눈 자주 침침해지고 충혈도 잘 되고 네.
아, 이게 진짜 걱정되네.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눈이 정말 중요한 통로다.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눈이 전신 혈관의 전조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가요? 그 이유는 눈의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로 비유하자면 강물이 이렇게 오염이 되면은 본류보다는 물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그 끝자락에서 찌꺼기가 먼저 쌓이고 못 쓰게 되다가 이제 강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혈관도 똑같아요. 이 큰 혈관은 웬만해도 혈압이 높거나 좀 뭐가 기름기 같은 것이 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 눈의 미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얇기 때문에 문제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신 혈관에 아주 미미한 노화나 염증이 시작되면 눈혈관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눈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는 건 반대로 이미 내 몸속에 큰 혈관들도 이제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을 타고 도는 염증은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몸속의 큰 혈관벽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통로를 좁게 만들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망막동맥이 머리카락 굵기 수준 20마이크로미터만 좁아져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약 17%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면 이제 드디어 노안이 왔구나 하고 사실 말았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망막혈관에 이상이 생긴 분들은 아주 망막혈관이 건강한 분들보다 전신혈관 질환에 더 훨씬 쉽게 노출이 되고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망막혈관에 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신부전 발생 위험은 2배, 그리고 뇌졸중 3배까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 지금 당뇨약, 고혈압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진짜 무서워지네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혈관의 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적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들어봤어. 네, 활성산소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생기지만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 즉 여러분들이 보통 즐기는 고탄수화물 그리고 달달한 음식 그리고 기름진 가공식품으로도 훨씬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 음식이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뀔 때에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을 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염증이 혈관을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혈관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기름찌꺼기가 끼고 혈관이 이제 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등 동맥 경화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다가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심각한 질환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나쁜 활성산소가 아주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게 활성산소가 이렇게 눈까지 침투할 줄은 몰랐습니다. 와.